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전남 순천에 있는 레미콘 공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가스에 중독됐습니다. 출동한 119에 모두 구조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작업자 2명은 치료 도중에 숨졌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나현호 기자. 네, 전남 순천에 있는 가스 중독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곳에서 현장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이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노란색 이 소방본부에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요. 그 뒤로 보면 이렇게 구조물에서 나온 이 구조 작업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들이 바닥에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티로폼이며 철근이며 이렇게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 옆을 보면 이렇게 지금 이 탱크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탱크 가운데를 보면 이렇게 맨홀이 있는데 맨홀을 통해서 이 작업자 3명이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오후 1시 반쯤입니다. 전남 순천 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는 레미콘 공장인데요. 오후 1시 반쯤 간이탱크 내부에 작업자들이 들어갔다가 가스 중독 추정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는 3명 모두 구조한 상태인데요. 이 가운데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나머지 1명은 호흡과 맥박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들어온 소식이지만 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2명은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레미콘 공장의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있던 탱크 입구가 협소해서 구조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탱크 내부에서는 황화수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화학약품을 저장하는 탱크에 청소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작업자 1명이 탱크 밖으로 나오지 못하자 다른 2명이 구조하기 위해 내부로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함께 사고 당시 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순천 가스 중독 사고 현장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일 숨진 작업자 2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합니다. 전담 수사팀은 부검을 통해 작업자들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앞서 진행한 합동 감식 결과와 종합해 사고 상황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부상자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 전 상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조사를 철저히 해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서는 과장됐다며 반박했습니다. 사건 조사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했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살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좋은 말씀을 왜 국민 앞에 안 하실까요? 이 대통령이 민간에 적용하는 논리면 코레일 100% 지분 보유한 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좀 과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당한 용역업체 작업자들이 추가 업무를 갑자기 맡아 사고가 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조사 대상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청업체가 기존에 정해진 업무에다가 계획에도 없던 지시까지 서둘러서 수행해야 되는 입장에 놓였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그 원인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그 심각한 요인들은 파악이 됐나요? 사고가 발생 왜 했는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이걸 만약에 개입해서 파악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자칫 사고 원인에 대해서 왜곡시키거나 용역업체가 코레일로부터 추가로 지시받은 업무에 투입된 경위와 관련해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은 집중 호우로 긴급히 점검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68개소를 기간 연장하고 1억 원을 추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 현장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7월 코레일 사장에 취임했는데 임기는 내년 7월 23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한 명이 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 달 새 2명이 숨진 건데 소방청은 이태원 참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투입됐던 대원 3천여 명 전원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실종됐던 소방관이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역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또 다른 소방관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소방청과 경남소방본부는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40대 소방관 A씨가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용산소방서에서 근무할 당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현장에 출동해 구조활동을 벌였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참사 트라우마로 대인 기피와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상 요양 제도는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시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6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2월 말에 고성소방서로 발령났는데 3개월 동안 병가와 질병휴직을 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다시 질병휴직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A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 동료와 가족에게 이태원 참사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실종 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소방관과 관련해서도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병원 진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이전 정부의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국가 간 약속을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일본 측의 진심 어린 위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오는 2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유력지의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질문에 국가로서 약속을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전 정부의 합의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양국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출연과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뼈대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으로서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지만 국가 간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 또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감정의 문제인 만큼 진심 어린 위로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정책 기조와 맥이 닿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동결,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북핵 해법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긴밀한 한미 공조와 남북 대화를 통해 여건을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완전하고 즉각적인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과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해석되는데 일각에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한중 관계에 대해선 경쟁과 협력, 대결과 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며 지리적,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인 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모레 아침 출국해서 일본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일본 도착 후에 제1동포 오찬 간담회를 하고 오후에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4일 방미 일정에 돌입해서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서 한화 필리조선소를 시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한한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오늘 대통령실에서 만나 한미 정상회담과 미래 산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란 덕담을 건넸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 답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또 게이츠 이사장이 소형 모듈 원자로가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전력 수요 증가의 해법이 될 수 있다 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민주당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개혁 입법 처리를 재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으며 당분간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본회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이죠.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즉 EBS법을 두고 국민의힘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첫 주자 최영도 의원이 계속 발언 중인데 최 의원은 비단 지배구조를 바꿔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배구조를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국회의원의 권한, 국민의 위임을 배신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처사이고 그것은 스스로에게 나중에 매우 심각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앞서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법안이 EBS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최 의원에 이어 민주당 이정원 의원의 찬성 토론이 진행될 예정인데 다만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습니다. 법력권 의석수로 충분한 만큼 내일 24시간이 지나는 대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EBS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EBS법 상정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문화진흥해법 개정안이 법률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방송문화진흥의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시청자위원회, 언론학계, 임직원과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에 육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도 가결됐습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25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내일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본회의도 오전 EBS법 통과 뒤 잠시 산회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모레부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도 나선다는 구상인데요. 국민의힘은 각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쟁점 법안 상정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여권의 강제 종료와 표결 과정이 반복될 거로 보입니다. 예, 각 당 상황도 살펴보죠. 어제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했는데 검찰 개혁과 관련한 속도전 의지를 다시 확인했죠? 네,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어제 회동에서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대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대신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 등 후속 입법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론화를 강조하는 등 신중기조를 보이면서 속도 조절 필요성을 두고 여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당정과 불협화 우려가 나오면서 직접 만나서 혼란을 매듭지은 건데 추석 전 입법이란 당 입장과 충분한 조율이란 정부 입장이 모두 반영된 절충안이란 평가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오전 의원총회에서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진행된 모바일 당원 투표는 투표율 37.51%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두고 후보들은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찬탄 후보들은 지난 전당대회 첫날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라며 혁신과 개혁을 바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거라 분석했습니다. 반면 반탄 후보들은 지난 전당대회와 달리 모바일 당원 투표가 하루만 진행됐다고 주목했습니다. 지난번엔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가 열렸고 오늘 진행되는 ARS 투표의 경우 참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투표율은 지난 전당대회보다 다소 낮을 거란 해석인데 이미 마음을 정한 강성당원들이 많이 투표했을 거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관심은 역시 결선 투표 여부입니다. 내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한 번 더 투표를 거치게 되는 건데요. 지금 판세론 반탄 김문수 장동혁 후보의 양자 대결이 될 거란 관측이 높지만 전환길 씨 등으로 불거진 당의 극우화 우려 속 찬탄 후보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대표 복당권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는데 당의 싱크테크 격인 혁신정책연구원은 내일 이사회를 열어 조 전 대표 임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조 전 대표는 11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의원 시절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 상태를 악용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위기에 의해 국회의 재산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서 총액을 맞춘 뒤에 나머지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국회 공직자윤리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씨를 상대로 구속 뒤 세 번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이번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김건희 씨 조사 상황 전해주실까요? 네, 김건희 씨 오후 2시 10분쯤부터 구속된 이후 세 번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회 현안 청탁 의혹에 대한 질문지 100여 쪽 분량을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씨가 조사 시작부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동안 전 씨로부터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등을 일절 받은 적 없다던 김 씨가 구속 이후에도 입장을 유지할지가 관심인데요. 김 씨 측에선 김 씨가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져 장시간 대화조차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라며 건강 문제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구치소에서 대면 진료를 받았는데 특검은 김 씨가 몸 상태에 대해서 호소하면 조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질문지를 다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예,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냈지요?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특검의 지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직권남용, 독직폭행에 해당한다며 민중기 특검과 문헌주 특검부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특검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방해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고발은 법률이 정한 특검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다만 다시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다른 수사 추이를 보면서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통일교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일단 영장을 집행 불능으로 처리했지만 재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전 10시 반부터 전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영장 심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씨는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8시간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 씨 측은 전 씨가 자신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자신도 잘못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어젯밤 직접 불출석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난 2022년 4월에서 8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천수삼 농축 차를 받아서 김 씨에게 전달하면서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공천 관련 청탁을 윤 전 대통령 측근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동안 전 씨는 금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잃어버렸고 김 씨에게 전달한 바는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예, 특검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다른 회사 주식에 대해서까지 옮겨가는 분위기죠? 네, 특검은 오늘 오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웰바이오텍과 자회사를 비롯한 관계 회사, 피의자들 주거지등 10곳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웰바이오텍도 삼부토건처럼 주가 조작 소재로 의심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지난달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이었던 이기훈 씨는 구속 심사를 앞두고 도주해서 현재 지명 수배 중인데요. 최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배우자가 2023년 7월에 웰바이오텍 주식을 거래해서 2천만 원 수익을 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를 연결고리로 김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여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는 오전 10시부터 특검에서 구속 이후 3번째 조사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이번 주 이 전 대표를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주포 이정필 씨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수사 기한을 열흘 앞두고 30일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특검이 어떤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까? 네, 특검은 오늘 국회 사무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한 첫 강제 수사인데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이 계엄 당일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비상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해왔는데요. 오늘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 관련해서는 법리 검토에 매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내일 한 전 총리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데요. 이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에 무게를 둔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환을 하루 앞둔 오늘은 한 전 총리의 범죄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구성하는 작업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은 특히 여러 의혹 가운데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중 어떤 걸 적용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계엄 해제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한 전 총리 소환 전 마지막으로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군요.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기한을 열흘 남긴 시점에 내린 결정인데요. 연장에 따른 수사기한은 다음 달 29일입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에서 최상병 순직과 수사외압 의혹 등의 경우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상당 부분 됐지만 조사해야 할 관계자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연장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구명로비 의혹의 경우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다음 주 국회에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이종섭 전 장관 등 주요 인물 4명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달 25일 특검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사실을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한 단계 나아간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수사회 앞 출발점에 실체에 한 발 더 다가선 특검은 오늘도 의혹의 핵심에 있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광봉권 띠지를 분실한 데 대해 검찰이 감찰 착수 3일 만에 정식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대검찰청 조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검은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진상 파악 지시에 따라 조사팀을 꾸리고 감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고검 검사급 665명과 일반 검사 3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최재야 김천지청장이 사상 첫 서울중앙지검 여성 1차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반면 공봉숙 2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이성식 3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성 발령됐습니다.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 처서를 앞두고 있지만 한여름 같은 무더위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남해상에서 발생한 12호 태풍 링링은 세력이 약해져서 일본에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더위가 가시고 선선해진다는 절기 처서를 앞두고 있지만 올해도 처서 매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위 강도가 주말인 처서를 기점으로 오히려 더 강화할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주말부터는 다시 일본 남동쪽에서부터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중국에서부터 확장하는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두 개의 뜨거운 뚜껑이 다시 한반도 상공 전체를 뒤덮으며 무더위 열기가 밤낮으로 쌓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의 낮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치솟겠고 밤사이 체감 온도는 30도에 육박해 초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가 우려됩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두터운 고기압과 덥고 습한 공기의 유입으로 주말까지도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 강화되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 일본 규슈 서쪽 해상에서 발달한 12호 태풍 링링은 더 발달하지 못하고 약화한 채 일본 규슈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도 남동쪽 해상으로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고 태풍 수증기가 유입되는 제주도에는 강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또 내륙에서는 심한 무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오늘 오후 2시 12분부터 구속 뒤 세 번째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요. 현재 지금 조금 전에 그 조사가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현재 조서를 열람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조서 열람이 끝난 뒤에는 구치소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조금 전 5시 30분쯤에 김건희 씨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특검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금사과로 불렸던 사과 가격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산불과 폭염 등 악재가 겹친 탓인데 채소 가격도 불안합니다. 시금치의 경우 한두 달 뒤에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 생산자 물가가 무려 171% 올랐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사과를 장바구니에 담는 소비자들, 비싼 가격에 부담을 호소합니다. 작년보다도 굵기도 작고요. 작년보다 좀 비싼 것 같아요. 과일 잘 못 먹겠어요. 금사과로 불리며 지난해 급등했던 사과 가격이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사과 10개 기준 소매 가격은 약 35,000원으로 비쌌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8.12%, 평년보다는 무려 15.2% 올랐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지역의 대표 사과 주산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여파가 큰 데다 최근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작황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월 사과 출하량이
약 5.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장 사과가 다 소진되고 홍로, 부사가 나오기 전이라 사과 공백기가 이어지는 와중에 추석 전까지 물량이 풀리지 않아 당분간 공급 부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이 지난해보다 늦어지면서 출하도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과 추석 성수기에는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사과 공급량이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염과 폭우 등에 따른 공급 부족은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농림수산품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5.6% 상승했습니다. 특히 농산물이 8.9% 올랐고 이 가운데 시금치가 무려 171%, 배추는 51% 껑충 뛰었습니다. 여기에 계절적인 요인으로 축산물 생산자 물가도 올랐습니다. 7월 전체 생산자 물가 지수는 0.4% 올랐는데 크게 오른 농축산물이 전체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생산자 물가는 한두 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식탁 물가가 또다시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냉면과 삼겹살 같은 대표적인 외식 물가가 오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상기후가 작황에도 영향을 주면서 전반적인 식품 물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이유로 앞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기로 하고 미리 미국으로 출국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 장관이 오늘 오후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의 주무부처 수장인 외교장관이 그것도 우리의 핵심 관련국인 일본과의 정상회담 배석도 생략한 채 미리 미국을 찾은 데 대해 여러 의문점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등 민감한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미국 측과 이견이 크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에서 외국인들이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앞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 일부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중국의 최대 해외 부동산 거래 사이트, 강남, 송파, 성동 등 수십억 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들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외국인은 전액 예금으로 180억 원의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샀고 82억 원의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30대 외국인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주로 해외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별다른 규제 영향 없이 국내 주택을 사들입니다. 외국인들의 수도권 내 주택 거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이상씩 증가하는 상황. 이런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매가 서울 등 국내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상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중구, 연수구, 부평구 등 7개구, 경기도 수원, 성남, 과천, 용인 등 23개 시군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지역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실거주를 전제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전세를 낀 갭 투자가 아예 금지됩니다. 효력은 내년 8월 25일까지 1년으로 정부는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석 달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강경 대응할 예정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까지 할 계획입니다.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외국인은 해외에서 차입하거나 예금을 송금받을 경우 금융기관명과 금액을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부 국가들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만큼 국제 통상 차원에서 논란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김건희 씨가 구속 뒤 세 번째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2시 12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사가 조금 전에 5시 반에 끝났다고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오늘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번째 소환된 거예요. 어제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의혹 사건, 그리고 이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이 두 가지 이제 지난번 소환 때 조사를 했고, 오늘은 이제 건진법사가 이제 통일교 측으로부터 이제 알선 수재 이제 혐의로 지금 이제 구속 신문을 일단 포기했는데, 이제 전성배 씨는
그것과 관련돼서 특가법상 이제 알선수재 혐의로 지금 오늘 조사를 받은 거예요. 한 100페이지 가량의 이제 진술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오늘도 진술 거부를 했어요. 진술 거부권 행사했는데 진술을 해봐야 지금 뭐 거의 이 증거 자료나 수사 자료가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진술하는 게 아마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아마 자신이 했던 여러 가지 나오는 혐의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진술을 했겠죠.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술 거부한 것이고 이게 보면 지금 이 김건희 씨가 받은 이 선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선물, 이른바 이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 2개, 무슨 차 얘기도 있어요. 천수삼 농축차 이런 것들을 받았느냐 이제 이건데 아무튼 이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이제 김건희 씨에게 부탁한 이런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알선수재인 거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는 아닌 거고 알선수재인데 아마 그래서 조사받고 이제 끝까지 계속 아마 진술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아마. 예, 오늘 특검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오늘 마침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있었는데 네. 포기해 버렸어요. 네,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의 이제 이 특검 수사 대응 방식은 대원칙 이런 것 같아요. 조사에는 응하되 진술은 선별 대응한다. 그게 아마 변호인단과 세운 대원칙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은 일단 그건 국민적인 굉장히 그 반감과 그다음에 이제 여론전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되니까 그 점은 본인이 이제 계속 적극적으로 응하되 진술만큼은 거의 진술 거부권을 원칙으로 하고 또 아주 불리하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대응을 하겠죠. 그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이제 건진법사가 왜 지난번에 2번이나 영장이 이제 기각됐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포기해서 스스로 이제 들어가는 것일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구속이 되어서 일단 구치소 안에 있는 게 더 유리하고 안전하다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에 나와 있지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언론의 취재서부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신변에 대한 위협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만일 계속 이제 이게 영장이 이번엔 또 영장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만일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밖에 있거나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또 반감을 또 불러 일으키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국민적 법감정에도 조금 이제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사실상 본인도 이제는 수사의 칼끝이 본인에게 거의 다 조여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예 구치소의 안에서 이제 법정 전략을 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전성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포기를 하면서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다. 나도 잘못돼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던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본심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로비에 이제 가담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속 피의자 신문도 포기한 것 같아요. 영장 심사도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한 건데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고초를 겪게 했다. 이건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인데 뭐 이제 와서 정말로 그런 걸 뉘우쳐서 이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재판을 받게 된다면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부라든지 나중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마 그런 걸 의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뭔가 자신이 뉘우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재판부에게 이제 상기시키라는 게 아닌지 뭐 그런 이제 예측이 들긴 하는데 뭐 알 길은 없죠. 근데 이 말 자체가 신뢰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 해왔던 행태를 볼 때 말이죠. 네. 그리고 또 관심을 끌었던 내용이 김건희 씨와 심평 변호사의 대화 내용인데 네. 여기서 또 얘기가 좀 엇갈리기도 하고요. 김건희 씨 측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 김 씨가 한 말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요. 신 변호사가 한 전 대표 얘기를 꺼내니까 한 전 대표에게 무슨 일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게 전부라는 거예요. 왜 다르게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 추론할 수 있는 것, 만약 김건희 씨 얘기가 사실이라 그러면은 신평 변호사가 이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이 말을 만들어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대권 낭인으로 뭐 살게 될 것이다, 뭐 등등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악담에 가까운 걸 이제 퍼부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전대 상황에서 나온 데다가 이 말에 대한 굉장한 정치권에 이게 화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어제 오늘의 이틀간 양일간 사실상 이 얘기가 정치권에 사실 굉장히 큰 뉴스가 되었다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이제 좀 수습하고 그다음에 좀
좀 거두어 드리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심평 변호사가 잘못 해석했고 그다음에 뭐 좀 말을 만들었다 쓰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럼 심평 변호사가 그래도 전직 영부인인데 그 말을 그러면 자의적으로 만들어냈을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일부러 한 전 대표에게 조금 말하자면 상처를 주고 흠집을 내려고 의도했던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것인가? 이걸 저도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알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그런데 추론해 본다면은 이게 워낙 역풍도 불고 그다음에 이게 그 화제성도 되면서 오히려 국민의 보수층 내부에서도 아니 감옥에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으면은 그냥 재판 수사 잘 받으면 되지 왜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냐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뭔가 이것을 조금 수습하려는 그건 뒤늦은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진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심평 변호사가 전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내가 사라져야 하는 말은 뭐 평소에도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심평 변호사의 정치적 견해와 상상을 더 씌운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심평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제 과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로 알려지면서 여러 얘기를 많이 해왔죠. 필요 이상의 말도 전 많이 해왔다고 평소에 느끼고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하지 않은 말을 이렇게 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현재 구속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리고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데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말도 좀 이상해요. 그 말이 어떻게 정상적인 어떤 그 표현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게 저는 맥락으로 볼 때. 근데 이거를 만들어서 심평 변호사가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일반 상식이고 말이죠. 이제 와서 또 그거를 그렇게 심평 변호사가 전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럼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알 길은 없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대지신문할 것도 아니고 뭐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최근에 이제 김건희 씨가 여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했던 얘기, 뭐 남편과 만날 수 있느냐, 다시 뭐 우리가 못 만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금 말씀처럼 자신이 죽어야 뭐 남편이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 뭐 동정식 유발을 하는 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들인데, 게다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까지 거론하면서 자꾸 이제 이슈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굳이 해석한다면, 이 해석할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해석을 한다면 일단 그 강성 지지자들 에게 여론을 띄워보고 그 반응을 좀 보려 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이 여론이 별로 안 좋고 반응이 썩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말을 걷어들여 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전혀 뭐 추론의 영역이고 유추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대단히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는 심평 변호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거 법적 조치할 뜻도 밝혔는데 이게 거기까지 갈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평 변호사 보고 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하면 심평 변호사가 이제 요청을 받고 갔다는 얘기 그런 보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김건희 씨 쪽에서 이제 좀 말하자면 좀 면회 왔으면 하는 얘기가 뭐 진실 여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심평 변호사가 그렇게 가서 그러면은 하지도 않은 말을 100% 지어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에서 심평 변호사가 이제 허위 사실이라든가 명예훼손 이걸로 뭐 법적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하면은 제가 보기에 한 줌 남았던 또 오히려 보수 진영의 어떤 그런 좀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 같고 일종의 진실 공방만을 좀 남겨둔 채 다음 이제 국면으로 페이드 아웃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찌됐든 이게 지금 저희가 어제 오늘 이틀간 뉴스에서 다루는 측면 놓고 봤을 때 이게 그만큼 인화성과 휘발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이제 내일 국내 힘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고 뭐 내일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화요일 날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거기에도 지금 영향 끼쳤어요. 이게 투표하는 날과 여론조사를 하는 날에 이 발언이 나와서 오늘까지 파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제가 보기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결과는 어쨌든 이게 말하자면은 보수 지지층의 분열 내지는 분화로 나타났을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제 정말로 의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정말 우리가 순박한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에 대한 민중기 특검팀의 구속 뒤 세 번째 조사가 시작 6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오늘 오후 5시 30분쯤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6시 24분에 조소 열람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검은 앞서서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요. 김 씨가 조사 시작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조사 내용은 통일교,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에 국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는가. 한동훈의 구태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신평 변호사가 절대 만들어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 말 같은 경우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조금 단어 같은 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대로 녹취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은 정확한 내용이잖아요. 한동훈의 구태타가 있었기 때문에 구태타를 시도하니까 남편이 계엄을 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데 이 말을 전 신평 변호사가 없는 말을 만들어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굳이 또 유출 한번 해본단 말이죠. 워낙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요즘 이제 특검 수사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정치자금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의 알선수재 위반 이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세 가지 의혹인데 세 가지 혐의인데 혐의 16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너무나 이제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이 수사 보도가 많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흐트러뜨리려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아무런 의미가 없죠. 무모하고 공허한 건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역시 이것도 역시 추측의 영역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네. 네, 오늘 구속 뒤 세 번째 조사를 네. 마친 건데요. 김건희 씨가 모레 그러니까 8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재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김건희 씨를 토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는 특검의 발표가 조금 전에 있었는데 네. 오늘도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네. 행사했고 그날도 아마 그렇게 될 것 네. 같죠? 근데 특검 제가 이제 그 김건희 씨의 변호 전략은 조사에는 응하되 진술은 선별 대응한다. 그런데 특검도 이런 대응일 것 같아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우리는 계속적으로 조사해서 조서 열람권까지 확보한 다음에 기소해서 법정에서 우리는 이제 유죄를 입증하겠다. 뭐 그러니까 특검과 지금 뭐 김건희 씨 측의 전략과 대응들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것까지도 침묵했다는 것까지도 조서 열람권에 이제 얘기하면서 제가 보기에 답변을 답기보다는 질문을 담는 걸로 특검 측은 소기의 성과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피의자가 왔는데 그걸 조사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증거와 조사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나중에 기소 과정에서 그것은 이제 어쨌든 모든 것은 피고인이 동의했던 것이라고 이제 법정에 제출하면서 유죄를 입증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것 같은데 참 국민들 보기에 피곤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호 반복에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은 소환하고 김건희 씨는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서 계속 이제 조서 열람에 대한 동의서 제출하고 그것이 쌓여서 이제 뭐 가을쯤에 재판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소모적이긴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또 눈길을 끈 게 전한길 씨가 밝힌 내용인데 김건희 씨가 전 씨에게 구치소에 좀 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의도로 봐야 됩니까? 그래서 자꾸 의도를 우리가 자꾸 해석하는 것도 피곤해요, 진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뭐 제가 볼 땐 정상적인 이런 행태들이 아니에요. 전한길 씨가 보이는 행태도 그렇고 물론 제 개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예. 근데 와달라고 그랬다라는 것도 어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런 논거도 없고 무슨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하기야 지난해 11월 3일 날 벌어졌던 그 비상계엄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선고도 있었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 범죄자들은 지금 어쨌든 이 단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어떤 헌법 절차에 따라서 이 사법 체계에 따라서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마 이런 상황이 이제 올 연말까지 거의 되지 않겠어요? 특검 기한이 있는 거니까 지금 아까 보도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저 해병 특검을 이제 연장했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날짜가 정해져 있긴 있는데 이게 지금 3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김건희 씨에 대한 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그다음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거란 말이죠. 김건희 그 전성배 씨가 통일치로부터 전달했던 물건들, 뭐 이제 목걸이 이런 것들 이런 건데 이게 계속 나올 텐데 아마 지금 이런 보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전한길 씨 보고 오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서 왔다. 이것도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거고 논리적으로 따지기가 민망한 일이고.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데 아까 우리 최평론가님 말씀처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너무 피곤하죠.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 보도가 안 될 수도 없어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도 있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고 그렇긴 한데
글쎄 언제까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지 좀 특검이 빨리 끝나서 기소가 되고 재판의 결과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심평 변호사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이 전한기 씨도 심평 변호사와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심평 변호사의 발언 직접 얘기 듣고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때 구치소 가서 들은 기억은 그래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남편이 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내가 죽어버려야 내 남편이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더 이상 제가 꼬치꼬치 캐묻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김건희의 심파극 순회보는 국민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우울증이다. 밥을 못 먹는다. 저도 구치소에서 3년 살았어요. 밥 못 먹어요. 처음에 가서는.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오죽하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고 또 한 가지 지금 심평 변호사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도 나름 해석을 했는데 궁금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름 정치를 분석하고 평론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그럼 대통령이 됐을까를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주변을 챙기고 그다음에 챙긴 사람들과 함께 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 잘 챙긴다고 답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본 겁니다. 조국 이번에 사면을 보고 좀 이근복을 질문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 대통령이 어쨌든 사면권을 보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이른바 보훈 사면이다. 그다음에 거래 사면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어요. 특히나 조국 전 장관, 조국전 대표 둘러싸고 윤미향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특사와 사면이라는 걸 놓고 보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입장에서는 내란 혐의라면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아닙니까? 그럼 거의 이제 만약에 유죄로 입증된다 그러면 거의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고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16가지 혐의가 어디까지가 이제 유죄로 입증될지가 모르겠으나 상당 기간을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차기 정부가 이제 말하자면은 보수 정부가 다시 정권을 되찾아와서 사면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수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이제 그러려면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수 진영에 아직 일정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뭘 메시지를 행사했느냐. 아마 이걸 얘기하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도 지금 신경이 매우 복잡하고 머리도 좀 엉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말들에 대해서 명징한 어떤 논리 구조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조국 전 대표의 특사 사면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장점을 물었고 그거를 꼭 윤 전 대통령이 전해달라고까지 얘기한 것이 아닌가. 제가 분석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분석을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 이 심평 변호사 이런 말 전달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자격으로 도대체 이걸 전달하나요? 심평 변호사. 이거 지금 김건희 씨를 변호하는 변호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나와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그래서 피곤하고 그때 날씨 더운데 이것까지 우리가 유추 해석해야 되고 게다가 지금 저기 김건희 씨 건강이 안 좋다며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무슨 지금 대통령 된 분의 장점을 궁금해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또 여기 사람을 키울 줄 안다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전해달라? 일단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제발 좀 심평 변호사도 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전화니까 보도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평 변호사도 좀 말을 자제하고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예요. 그냥 횡설수설일 수도 있고 이거 꼭 이거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 YTN의 이 소중한 전파에서 말이죠. 의미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런 메시지들이 어쨌든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앞으로의 특검 수사라든지 재판에 좀 악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악영향을 주거나 말거나 이거 증거나 수사 자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명징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오죽하면 전성배 씨가 지금 아예 영장 심사를 포기하겠어요. 근데 이거 별로 굳이 따지면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재판관들이 이것 때문에도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도 않겠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심평 변호사도 괜히 날씨 더운데 사람들 열받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심파극이다라는 저희가 녹취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국민 심리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국민 전체가 귀를 씻고 싶은 심정이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지금 김건희 씨 조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내가 죽어야 남편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에 이건 뭐 누가 들어도 썩 아름다운 말 아닙니다. 그리고 썩 우리가 귀에 이렇게 정말 편하게 들리는 말이 아니고 대단히 불편하고 사실은 또 어찌 보면은 자극적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격렬한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다만 이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건강 상태 때문에 하루 재판도 수사도 못 받겠다고 해서 하루 연기하고 또 오전 못 받아서 오후로 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그 사담을 나누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정말 본인은 또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저렇게 술술술 정말 물 흐르듯이 풀어내면서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간 이중적인 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법감정이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 상식선에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진짜 언사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당분간은 고개를 숙이면서 어쨌든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소상히 소명하는 거. 그게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제 향후 정말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뭘 기회를 잡기 원한다면 그게 맞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더 자꾸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거, 이게 재판 전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부터 조금 자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오죽했으면 계엄했겠나. 이건 그대로 전달한 것 같아요. 이 말을 안 했는데 심평변호사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가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그러니까 계엄을 한 거예요. 그 부부가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도 도움이 될 거 없죠. 아까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전혀 도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반성 사과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반성 사과커녕 오죽했으면 계엄했느냐. 오히려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엄 선포한 사람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그러면서 진술 거부를 하고 이러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민주당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모든 사람이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아직도 계엄이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을 좀 스스로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로 개탄스럽다. 그런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얘기했다고 심평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기반으로 두 분의 개인적인 분석도 들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모바일 투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투표율이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37%를 넘었었는데 이 최고 기록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분석하는 게 좀 다르기도 하고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어쨌든 밖에서 보기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대가 쇄신도 혁신도 아니라서 이제 관심도 없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중도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여기에 대한 이슈 집중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참여가 있었던 것 같고 작년 전당대회도 사실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되긴 했지만 그때도 8대2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은 이제 그 당원 비율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번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는 이제 좀 한동훈 전 대표냐 아니냐에 이제 그 좀 약간의 그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동훈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적 구도였다면 이번은 김문수냐 아니냐가 아니라 김문수가 될 수도 있고 장동혁이 될 수도 있고 또 길게 보면 반탄 전체가 결선에 올라갈 수도 있고 찬탄 전체는 또 사라질 수도 있고 이게 약간 구도 싸움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때는 이분법적이었다면 이번에는 구도와 전선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당원들의 좀 결집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계엄 찬탄 반탄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찬탄이고 반탄이고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오늘 10시까지 이제 투표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ARS 조사까지 하죠. 그럼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 당원 결집도가 높아졌다는 건 역으로 다 해석이 나오겠지만 저는 반탄 후보들 둘이 결선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이 전당대회이긴 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가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에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가 만약에 성사가 됐었다면 저는 찬탄 후보가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고 결선 투표에서 탄핵 찬성했던 두 분 중에 한 명 이제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봤는데 이미 뭐 단일화가 물 건너갔잖아요. 벌써 그저께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 탄핵 이게 반대하는 이 안철수 후보, 조경태 후보 말고 지금 이제 누굽니까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고.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여러 가지 또 뭐 사진 동영상도 올리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국민의힘은 뭐 다들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탄핵에 반대했던
이 후보들이 지금 전망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앞서 나는 것 같은 걸로 볼 때 국민의힘은 정말로 당분간은 만약에 이 반탄 후보들이 누군가 된다면 결선 투표까지 가서 된다면 국민의힘은 더 저는 탄핵과 계엄의 수렁에 더 빠져들 것이고 전국은 더욱더 대측면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친한계 정성국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면은 당 이미지가 더 훼손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에 분당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앞으로 이 전당대회 이후의 상황 어떨까요? 박지원 의원께서 분석한 뭐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많이 틀려서 제가 보기에 뭐 분당이라는 건 민주당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약간의 분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그 장동혁 혹은 이제 김문수 후보 중에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어쨌든 두 분이 민주당과 아주 결사항전을 못할 겁니다. 또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갖고 있는 본원적인 게 필요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 그 중간을 택하는 겁니다. 지금은 말들은 서로가 지지층에 의해서 당선이 될 것이고 또 된 분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협치의 공간을 찾을 겁니다. 정치가 그렇게 막장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럼 그렇다면은 다만 여기 이런 건 있겠죠. 반탄파 후보들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찬탄을 했던 분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당과 어떻게 스탠스를 가야 하느냐를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패배한다면 안철수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한동훈 책임론도 나올 수 있어요. 지도자라면 무릇 어찌됐건 이런 상황을 뭔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 팔짱 끼면서 논평하듯이 한동훈 전 대표가 했기 때문에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이 일종의 내부 분화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갈라선다? 제가 보기에 그거는 지금 찬탄파 후보들에게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더 이른바 좀 말하자면 그 상황을 좀 더 좀 긴장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말들이지 결과적으로 반탄파가 되더라도 당은 출구를 찾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8개월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부에서 그때부터는 대표가 된 분들이 얼만큼 찬탄파들에 대한 공간을 열어줄 것이고 찬탄파들은 그 공간 속에서 어떻게 협치할 건 협치하고 아니면 당의 새로운 혁신과 쇄신의 구조를 열어나갈지 그 부분의 접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이 어제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제 당정 불협화음이 좀 보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교통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불협화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추석 귀성길에 이제 그 뉴스를 듣게 하겠다 이랬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빠르죠.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추석 뭐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도 상당히 정치적 수사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검찰 개혁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부수 법안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하게 뭐 법안 통과시키고 검찰 개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서 계속 이제 검찰 개혁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정이 뭔가 의견이 다른 것 같다. 이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좀 속도를 좀 조절하려 하는 것 같고 당은 계속 밀어붙이려 하는 것 같으니까 만나서 뭐 이제 이걸 하나의 의견을 모았다. 원보이스를 모았다. 하나의 목소리를 모았다. 그 얘기인데 어차피 이게 추석 전까지 완벽하게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가장 기본 방향이거든요. 이거야 워낙 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야당도 지금 이거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대세예요. 검찰 개혁이 하나의 큰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 디테일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추석 이후에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여론조사를 볼까요? 이런 흐름 속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어느 정도일까? NBS 결과를 보면은 지금 국정 지지율이 57% 잘하고 있다가 57%, 잘 못하고 있다가 33%로 나타났습니다. 2주 전 조사 때보다는 긍정 답변이 8% 하락한 건데 주요 원인은 첫 번째로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조국 전 대표에서는 3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문제, 그다음에 뭐 강선우 효과도 좀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 반영된 거라고 보고 어쨌든 등등 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지금 강성 발언들 쏟아내고 있는 것도 이게 이재명 정부와 큰 틀에서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함께 반영된 거라 보는데 아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게 여론조사 지금 추세선을 놓고 보면 전체가 하방 곡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대통령이 이걸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겠죠. 지금 떠나간 그럼 중도나 자신의 코어 지지층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국민의힘으로 갈까? 이렇게
안 간다고 봤을 거예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중도와 유보층에서 계속 있다가 내가 다시 나중에 조금 더 정책이라든가 뭐 내 결과로서 끌어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장 뭐 국민의힘 쪽으로 가거나 보수 쪽으로 가진 않아도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어떤 이 축적의 시간을 쌓이면은 나중에 이게 콘크리트화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때 가서는 웬만한 어떤 아무리 큰 결정을 내리거나 아무리 큰 결과를 내놔도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신뢰의 문제로 국민들이 이걸 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지금 이게 말랑말랑해 보이는 약간 연성화되어 있는 지지율 같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더 강고해질 수도 있다. 그 흐름상 그런 것들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제 긍정평가는 8%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9%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이 관련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30%대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자신의 영향은 n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한 데 대해서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이 너무 박하게 평가한 거 아니냐, 당내에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뭐 당연히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전 조국 전 대표가 발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임기 초기잖아요. 얼마 안 됐다고요. 이제 석 달이 채 안 됐고 거의 2달 남짓인데 지금 아까 리얼미터도 지지율이 떨어졌었죠. 이거 지금 MBS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좀 심각하게 돌아다 봐요. 물론 이 지지율이라는 게 또 반등도 하고 이슈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고 임기 초기긴 한데 적어도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인 조국 전 대표가 남의 얘기하듯이 그야말로 그 힘든 여러 가지 그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찬반 여론이 팽팽한 오히려 반대론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한 건데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그걸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n분의 1밖에 영향을 못 끼쳤다 얘기하는 거는 그 여권 내에서의 하나의 태도의 문제고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힘들게 사면이 된 건데 지금. 완전히 자신의 정치적 이익, 자신의 앞날만을 봐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국 전 대표가 그런 태도를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여권 내 통합도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꾸 저런 식의 발언이 가면 당연히 여권 내에서 불편이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와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을 금지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로 포함돼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은 최근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 시한은 2035년까지지만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부는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밝힐 내용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전 가동 후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협정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를 가능하도록 하고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만 생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이 2030년 이후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최근 협정 개정 필요성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장관께서도 한미 정상회담 또는 어떤 방식이든지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와 관련한 핵의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을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시한이 10년이나 남은 협정 개정에 적극적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은 핵무기를 만들 재료나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핵 잠재력으로 간주해 부정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정부는 국방비 증액 등 미국에 양보할 부분과 관련해 원자력 협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국내 기업 총수 등 15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제사절단은 조선부터 반도체와 원전 등 전 방위적인 경제 협력을 통해서 한미 동맹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학교 스포츠 붕괴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 농구에 대형 유망주가 나타났습니다. 네, 아직 14살도 되지 않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벌써 키가 2m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고현곤 선수를 허재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에 아직은 앳된 얼굴. 2011년 10월에 태어나 아직 만 14살도 안 됐지만 키는 벌써 198cm입니다. 중학교 1학년 현곤이는 한국 농구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샤킬 오닐이나 자밀 오닐 같은 한국 농구의 센터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농구를 시작한 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프로팀들이 고현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서울 SK가 일찌감치 연고지명 선수로 점찍었습니다. 이렇게 피지컬이 좋은 학생이 농구로 또 접하게 돼서 굉장히 기분 좋고 현곤이가 그 연고지명 선수로 SK에 입단할 때까지 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키 198cm에 양쪽 팔을 펼친 너비는 2m가 넘습니다. 아직도 키는 자라고 있는데 가팔은 성장 속도에 맞게 체중과 골격 등 신체 균형도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딱 옆에서 보니까 더 위압감도 있고 생긴 거와 다르게 근육도 있는 것 같고 참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농구를 대표하는 빅맨 오세근과 직접 겨뤄본 경험은 고현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확실히 프로는 다른 것 같아요. 중학교 선수들이랑 했을 때보다 더 잘 버티시고 더 빡센 것 같아요. 향후 한 5년 안에 국가대표를 책임지는 10년 이상 책임지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엘리트 선수의 길을 걷게 될 고현곤과 함께 한국 농구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역시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 많겠고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낮에는 서울 33도, 강릉 35도, 대전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는데요. 다만 남부와 제주 곳곳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처서인데요. 처서가 지나도 폭염과 열대야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 뒤 세 번째 특검 조사를 3시간여 만에 마무리하고 구치소로 복귀합니다. 특검은 김 씨가 이번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미혜진 기자, 김건희 씨 조사가 생각보다 일찍 끝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 12분부터 시작된 조사는 3시간 18분 만인 오후 5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이후 휴게 시간을 가진 뒤 오후 5시 58분부터 조서 열람에 들어가 6시 24분에 마쳤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 씨를 상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질문지 100여 장을 준비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만 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는 오늘 조사 시작부터 줄곧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구치소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뒤 오후 1시 17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변호인 접견을 가진 뒤 조사에 임했는데요. 김 씨가 거듭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데다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던 만큼 심야 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를 마친 뒤 김 씨에게 어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김 씨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일정을 하루 연기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기한이 연장되면서 특검은 오는 31일까지 김 씨를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수사할 사건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특검은 김 씨에게 이틀 뒤인 토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나올 것을 통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돌연 구속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전 씨 측은 자신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돌연 구속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법원에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전 씨 측은 전 씨가 자신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직접 불출석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연히 자신도 잘못돼야 한다는 건데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전 씨는 유치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침 일찍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포기한 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는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영장 심사 포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속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게 뭐예요? 통일교 청탁 알선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전 씨는 통일교와 김건희 씨 사이 연결고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특검은 전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성 선물을 받아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청탁성 선물을 전달받은 건 맞지만 김 씨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전 씨가 구속되면 이런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는 가운데 전 씨가 연루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수사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검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정식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진상 파악을 지시하고 대검찰청이 감찰을 착수한 지 사흘 만인데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 등을 입건했습니다. 대검찰청 김윤용 감찰 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이 정식 수사에 나선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한 지 사흘 만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검은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청탁을 전달한 혐의로 전성배 씨 집을 압수수색하며 1억 6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는데 검찰이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겁니다. 집회 검수 날짜와 담당자 정보가 담긴 띠지와 스티커는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데 주요 단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자가 압수한 현금을 확인하며 돈만 챙기고 띠지와 스티커는 실수로 폐기했다는 해명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조사팀은 입건된 수사관을 상대로 구체적 경위와 조사 후 보고 과정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전망입니다. 또 이후엔 분실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은 신흥석 전 남부지검장 등 지휘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국회 사무처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이며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국회 사무처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국회 본청에 설치된 CCTV 자료 등을 확보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유일한 피의자로 적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일 소속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한덕수 전 총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건 국회 출입이 통제됐기 때문이고 본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 역시 의원을 더 모으기 위해서였단 겁니다.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넘어올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되면은 이 본회의 이 표결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특검은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을 차례로 부르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앞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피의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만큼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3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기한을 늘린 사례로 다음 달 29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일 공식 출범해 최상병 사건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60일째인 오는 30일이 1차 수사기한입니다. 특검팀은 다음 달 29일까지 수사기간을 한 차례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들이 상당 부분 남아있고 참고인 및 피의자로 불러 조사해야 할 대상자가 많이 남아있어서 특검은 정해진 기한 안에 수사를 마치기 어려우면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연장할 땐 만료 사흘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해야 하고 또 한 번 연장하려면 대통령 승인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지금 가동되고 있는 이른바 3특검 가운데 첫 연장 사례입니다. 특검팀은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등은 기초 사실관계 상당 부분을 확인했지만 관계자들 진술로 확인할 게 많다고 밝혔습니다. 구명로비 의혹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라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다음 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연장 사유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회의 자리에서 목격한 뒤 이종섭 전 장관 등 주요 인물 4명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진술을 최근 확보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외압 의혹의 핵심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3차례 부르는 등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에 이어 1차 기한이 다음 달 종료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역시 적어도 한 차례는 활동 기간을 연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EBS법도 상정하는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2요구권에 가로막혀 폐기됐던 방송 3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문진법 개정안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던 국민의힘은 아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임직원과 학회 등으로 다양화해 정치권 영향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인 EBS법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언론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대로 유지한 것은 우리 21대 국회까지 앞선 선배 의원들이 무식하거나 게으르거나 또 정파의 이익을 쫓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까지 쟁점 법안 처리에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법상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데 범여권 의석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다시 강제 종료와 표결 과정이 반복되면서 오는 25일까지 무제한 토론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시작부터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검찰, 언론,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강대강 대치는 한층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정보조직법 개정안에 추석 전까지 담기로 했습니다. 당정대 사이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라는 틀을 지키면서 세밀한 조율은 추석 이후로 넘기기로 한 겁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얼개부터 짜놓고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방안 등은 후속 입법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형사 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숙제이고 앞서 정청래 대표의 속도전에 대통령실과 총리실, 당 원내지도부까지 온도차를 보이며 엇박자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을 계기로 이 같은 혼선을 수습한 겁니다. 민주당은 정 대표가 공언한 대로 추석 연휴를 앞둔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까지 못 박으며 다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 민주당에선 가속 페달을 밟아야겠다며 의지를 다지기도 하고 원팀 결의가 이루어졌다며 안도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디테일과 그리고 속도전을 잘 조화시킨 것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 육선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것도 민주당으로선 기회입니다.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몰아치기에 개혁의 탈을 쓴 정치 보복, 법치 파괴 시도라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직접 검찰 죽이기를 시도하는 모습은 국민 눈에는 그저 사적 보복이자 사적 방탄으로 비춰질 뿐입니다. 검찰개혁이 워낙 예민하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디테일에 신경 써야 한다는데 여야 사이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속도전과 함께 섬세한 개혁까지 완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도부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98%가 찬성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어제부터 이틀 동안 당무위원회 의결사항 추인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기 전당대회에 대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가 확인되면서 조국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네, 전국 최대 광역의회죠.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1주년을 맞았습니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여러 혁신을 펼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YTN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의회 후반기 접어든 지 1년 지났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난 1년은 1,420만 경기도민의 민생과 경기도의 미래만 바라보며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조례 시행 추진 관리단을 출범을 시켰으며 또 전반기부터 운영해온 의정정책 추진관을 활동을 확대하고 또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도 출범을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법적 기반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국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균형이 팽팽한 경기도의회의 특수성 때문에 작은 현안에도 수많은 대화와 타협을 거치면서
소통과 협치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뭐 지금까지의 과정은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일하는 민생의회로서 완전한 체계를 마련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활동들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조례가 제대로 네.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바로 지난 2월에 출범한 조례 시행 추진 관리단입니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시행까지 책임지는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만든 조례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또 개선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또 직접 점검하면서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직입니다. 제11대 의회에서 만들어진 약 300건의 조례를 점검했고요. 또 앞으로 제정될 조례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분석과 점검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가 31개 시군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최대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다양한 현안이 있을 텐데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네. 경기도는 대도시와 또 농촌 또 해안의 생태까지 다양한 특성들이 살아 숨쉬는 입체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31개 시군마다 다른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안도 많습니다. 경기도에는 31개 각 시군의 다양한 현안을 또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고자 의정정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추진단이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16개의 지역에서 정책 정담회를 가졌습니다. 뭐 저 또한 광명, 시흥, 동두천 등 일부 지역을 정책 간담회 현장에서 직접 참석해 지역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책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광명 정책 간담회에서는 수변 복합 문화시설, 또 지방정원 조성 등을, 또 시흥에서는 똑버스 도입 확대나 물안호수공원 수질 개선 등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며 광역 차원에서 지원책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연내 31개 시군을 모두 찾는 것이 목표고요. 현장에서 논의된 현안들이 정책으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 또 경기도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방의회는 자치분권 실현이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보관이 있으십니까? 네, 지난 2022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여전히 의회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자체 편성하거나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 2명당 1명으로 배치된 정책 지원관 문제라든지 뭐 지원 인력 정수의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 권한 강화는 말이 아니라 제도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지방의회법 제정인 만큼 국회와의 접촉면을 좀 늘리면서 재정 촉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님 또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님을 직접 만나 제도 개선을 요청을 했고요. 지난 6월에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정책 세미나도 경기도에서 직접 개최도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기조 강연들 함께해 주신 국회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자치분권 제도 개선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지방의회 법안에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와 힘을 모아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법은 이제 국회가 제정을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와 정부만 바라보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 역시 자구적인 노력으로 자치분권의 강의 흐름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는 지방의 최초로 조례 근거에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입니다. 지난 6월에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자치분권, 총무행정, 인사행정, 재정분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의회 스스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구체적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분권 컨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차례로 이어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넓혀갈 계획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제도 개선을 하면서도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할 텐데요. 네네, 어떤 그렇습니다. 것들이 있겠습니까? 먼저 조직의 구조를 정비하고요. 전문성을 높이는 두 가지 혁신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최근에 3급 직제를 신설했고 또 이와 동시에 기존의 조직을 모두 정비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단행을 했습니다. 3급 직제 신설로 새롭게 만들어진 의정국을 중심으로 과 단위로 조직을 재편성한 것이 핵심인데요. 교류 협력팀, 또 공간 정보학과 등 기존에 없던 조직들을 신설해 의회의 전문 역량도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정연수원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정책 수요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개발 역량도 같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정연수원은 의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높이는 중장기 교육 훈련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최근 연천군으로 부진을 확정했고요. 오는 2030년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의회가 그동안 초유의 여야 동수로 관심을 받아왔는데 네. 그러면 현재 소통과 협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여야 간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치하며 정치적 신뢰를 쌓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당 대표, 총괄 수석, 사무처장 등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도 정례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여와 야 그리고 집행부와의 협력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의회와 경기도는 여야정 협치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치 기구인데요. 앞으로 이 협치위원회를 통해서 도정의 주요 쟁점이나 정책, 조례, 그리고 예산까지 함께 조율하고 논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화와 소통, 책임 있는 협력으로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폭염특보 속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맞습니다. 낮 동안 찜통같이 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이 열기가 완전히 식지 못합니다. 네, 내일 아침까지 서울 등 많은 지역이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역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렇게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깊게 잠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만큼 침대보다 바닥에서 자는 것이 밤더위를 이기는데 더 효과적이고요.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너무 낮춰서 자는 동안 추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 때는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술은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한 뒤에 잠을 자면 숙면을 취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 33도, 대전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남부와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네, 오후 한때 5에서 40mm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